소프트웨어 개발의 세 번째 섹션에 해당이 되는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패키징이라고 하는 것이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는 걸 말하는데요. 소프트웨어 패키징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별로 생성이 되는 실행 파일들을 묶어서 배포용 설치 파일을 만드는 것을 소프트웨어 패키징이라고 부릅니다. 소프트웨어를 패키징 할 때는요, 웹이나 모바일 또 PC 등과 같이 소프트웨어가 사용이 될 단말기의 종류라든가 또 운영체제라고 하는 윈도우, 유닉스,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제, 또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되는 하드웨어의 CPU, 메모리 등에 대한 사양 등을 정의해서 패키징을 수행을 합니다. 이번 섹션에서는요, 패키징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라든가 패키징 작업 순서만 유념을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패키징 개요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생성이 되어 있는 실행 파일들을 묶어서 배포용 설치 파일을 만드는 것을 소프트웨어 패키징이라고 부릅니다. 개발자가 아니라 사용자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스코드는 향후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모듈화를 해서 패키징을 수행을 합니다. 사용자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요. 사용자의 편의성이나 또는 실행 환경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합니다. 패키징의 고려 사항들 보시게 되면 사용자의 시스템 환경에 대한 것들을 정의를 해야 되겠고요. 또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사용자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자료와 함께 매뉴얼과 일치시켜서 패키징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자, 패키징 작업 순서를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기능 식별이라고 있는데요. 작성된 코드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확인된 기능 단위로 코드들을 분류하는 것이 모듈화입니다. 모듈 단위별로 실행 파일을 만드는 것이 빌드를 진행하는 거고요. 사용자가 실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환경이라고 하는 웹이나 모바일 또 PC 이런 환경들 또 운영체제, CPU, 메모리 등에 대한 운영 환경 등을 정의하는 게 사용자 환경 분석이고요. 빌드된 실행 파일들이 정의된 환경에 맞게 배포용 파일 형식으로 패키징하는 거고요. 정의된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패키징된 결과를 테스트한 다음에요. 소프트에 대한 불편 사항 등을 사용자 입장에서 체크하는 것이 패키징 및 적용 시험입니다. 자, 확인된 불편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패키징 내용을 변경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패키징 변경 개선이고요. 이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소프트웨어 패키징 작업 순서입니다. 자, 릴리즈 노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모바일을 이제 휴대폰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웹스토어라고 하거나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폰에 설치할 웹을 고를 때요. 조금만 신경 써서 보시게 되면 해당 앱에 대한 기능이나 또 서비스, 사용 환경이라든가 또는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사용자에게 제공이 되는 소프트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릴리즈 노트라고 부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릴리즈 노트에 대한 개념과 특징에 대한 것만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정리되어 있는 릴리즈에 대한 정보를 소프트웨어의 최종 사용자인 고객과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문서를 릴리즈 노트라고 부릅니다. 릴리즈 노트를 통해서 테스트 진행 방법에 대한 결과와 또 소프트웨어의 사양에 대한 개발팀이 정확하게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전체 기능이라든가 서비스 내용 또 개선된 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릴리즈 노트입니다. 릴리즈 노트의 초기 버전을 작성할 때의 고려사항과 릴리즈 버전의 추가 버전을 작성할 때 고려사항은 릴리즈 버전의 초기 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릴리즈 노트는 좀 더 정확하고 또 완전한 정보를 기반으로 개발팀에서 직접 현재 시점으로 작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신규 소스라든가 빌드에 대한 이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하고요. 변경이 되거나 개선된 항목에 대한 것들도 작성을 하는 것이 릴리즈 노트의 초기 버전입니다. 릴리즈 노트의 추가 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가 발생을 해서 긴급하게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릴리즈 버전을 출시하고 난 다음에 버그 번호라든가 또 그런 내용들을 포함한 것들을 수정한 내용들을 담아서 릴리즈 노트로 작성하는 것을 릴리즈 노트 추가 버전 작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릴리즈 노트의 작성 순서를 보시게 되면
모듈 식별, 릴리즈 정보 확인, 릴리즈 노트, 개요 작성, 영향도 체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영향도 체크라고 하는 것은 버그나 또 이슈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또 해당 릴리즈 버전에서의 기능 변화에 따라서 다른 소프트웨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 그 다른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할 때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한 것들을 기술해 놓는 게 영향도 체크이고요. 이런 작업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릴리즈 노트를 작성을 하고, 추가 버전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도 릴리즈 노트에 작성을 한 다음에 제공을 합니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이나 시, 또 음악, 연극, 또 그림, 사진, 지도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진 저작물 등이 이 창작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타적인 독점적인 권리를 타인이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권한이 저작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고객이 쉽게 설치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적인 사용이라든가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암호화나 보안 기능들을 부가해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저작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저작권자가 배포할 컨텐츠에 대해서 저작권에 의도한 용도,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컨텐츠의 생성이나 유통, 이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디지털 컨텐츠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기술들을 디지털 저작권 관리라고 부릅니다. 밑에 그림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의 흐름도를 제가 한번 그려본 건데요. 맨 위에 있는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어떤 사용 권한이라든가 라이선스를 발급받고 또 사용량에 따른 어떤 결제 관리,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것이 클리어링 하우스이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컨텐츠 제공자라고 하는 건 이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는 저작권자에 대한 정보를 담는 거고요. 컨텐츠 분배자라고 하는 것은 이 암호화된 컨텐츠를 유통하는 곳이라든가 또 유통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컨텐츠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컨텐츠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주체가 컨텐츠 소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의 기술 요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암호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디지털 저작권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 중에 암호화가 있고요. 키 관리가 있고요. 또 암호화 파일이나 식별, 또 저작권, 또 크랙 방지 등등이 디지털 저작권 관리의 기술 요소입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작성 파트는요, 이번 세션에서 이제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난 다음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매뉴얼을 작성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건데요. 설치 매뉴얼에는 설치 과정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순서대로 빠짐없이 기록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발 초기부터 적용이 된 기준이라든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과정에 필요한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는 설명서나 안내서를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설치 매뉴얼은 사용자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설치 시작부터 완료될 때까지의 전 과정이 빠짐없이 순서대로 설명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을 작성하는 어떤 표준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설치 매뉴얼에는 서문과 기본 사항, 그 다음 설치 매뉴얼 작성 방법 등이 있는데요. 서문에는 문서의 이력이라든가 또 설치 매뉴얼의 주석, 또 설치 도구의 구성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것들을 체크해서 항목 등을 기술하고 있고요. 기본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개요라고 하는 건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주요 기능이라든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고요. 설치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설치될 때 필요한 파일들에 대한 설명을 담는 거고요. 설치 아이콘과 또 소프트웨어를 삭제할 때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들을 담고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 이외에 또 관련해서 설치해야 되는 추가적인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 또는 제작자에 대한 정보 등을 갖고 있는 것이 추가 정보입니다. 설치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은요, 사용자가 누구나 쉽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화면을 누락 없이 캡처해서 순서대로 기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치 매뉴얼을 작성하는 순서는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요. 기능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목적이라든가 또는 주요 기능의 흐름 순서를 정리해서 기록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류라고 하는 것은 설치 매뉴얼을 작성하는 순서대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분류해서 기록을 합니다. 설치 파일이나 백업 파일은 폴더의 위치라든가 설치 파일, 백업 파일들이 개발적인 기능들을 확인해서 기록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언인스톨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을 삭제할 때 그 삭제하는 순서를 단계별로 자세히 기록하는 걸 말합니다. 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대체하는 방법들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게 이상 케이스 확인이고요. 최종적으로 설치가 완료가 된 화면 메시지를 캡처해서 추가하는 게 최종 매뉴얼 작성입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사용자 매뉴얼은요. 사용자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 사용하는 과정에 필요한 내용들을 작성하는 것이 사용자 매뉴얼 작성인데요.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사용자 매뉴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으실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버전 등록인데요. 고객으로부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오류가 접수가 되면요. 개발자는 이 해당 오류가 어느 단계에서 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오류를 수정하거나 또는 제품의 지속적인 어떤 기능 향상을 위해서 소프트웨어의 변경 내역이 개발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형상 관리 또는 버전 관리라고 부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요. 형상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한번 짚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형상관리에서 사용이 되는 주요 용어들만 잠깐 짚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패키징의 형상관리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변경 사항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련의 활동을 소프트웨어 패키징의 형상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경의 원인을 알아내고 제어하고 또 적절하게 변경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해당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거고요. 형상관리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 단계에서 적용이 되는 활동이고요. 유지보수 단계에서도 수행이 됩니다. 자, 형상관리의 주요 기능에는요. 형상식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형상관리를 하게 될 대상의 이름이라든가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버전 제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거나 유지보수 과정에서 생성이 되는 다른 버전의 형상 관리를 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말하고요. 형상 통제 또는 변경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변경 요구를 검토한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잘 반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작업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상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확인이나 검증 또는 검열 과정들을 공식적으로 거쳐서 그것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식별이나 통제 감사 작업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이 형상 기록입니다. 자, 형상 관리의 핵심이 되는 용어들을 조금 보시게 되면 저장소라고 해서 우리가 레파지토리라고 부르는데요. 최신 버전의 파일이라든가 또 변경 내용 등에 대한 정보들이 저장이 되는 곳을 저장소라고 부릅니다. 가져오기라고 하는 것은 버전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또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은 저장소에 처음으로 파일을 복사하는 것을 가져오기라고 부르고요. 체크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수정하기 위해서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저장소의 파일을 갖고 오는 것을 체크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체크인이라고 하는 것은 체크아웃을 하고 난 후에 파일을 수정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다시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저장소에 새로운 버전을 담는 것, 갱신하는 것을 체크인이라고 부르고요. 커밋이라고 하는 것은 체크인을 수행을 할 때 기존에 있던 파일과 충돌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갱신하는 거고 갱신을 완료하는 것을 커밋이라고 부르고요. 동기화라고 하는 것은 저장소에 있는 최신 버전으로 자신의 작업 공간의 파일들을 동기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버전을 등록하는 과정은 우선 소프트웨어 버전 등록 관련되어 있는 주요 용어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져오기, 인출, 예치, 동기화, 차이 순서대로 버전을 등록합니다.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도구는요, 그 유형별로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공유 폴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버전 관리 자료를 로컬 컴퓨터의 공유 폴더에다 저장을 해서 관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개발자들은 개발이 완료된 파일을 약속되어진 공유 폴더에다가 매일매일 복사를 하고요. 또 담당자들은 공유 폴더에 있는 파일을 자신의 클라이언트 PC로 복사해서 컴파일에서 이상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는데요.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등록한 개발자한테 수정을 의뢰하는 작업들을 반복하는 것을 공유 폴더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은요, 버전 관리 자료를 서버라고 하는 중앙 시스템에다가 저장을 해서 관리하는 방식을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서버의 자료를 개발자별로 자신의 PC인 클라이언트로 복사해서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변경된 내용을 다시 서버에 반영을 하는데요. 모든 버전 관리는 서버에서 수행을 합니다. 따라서 서버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서버가 복구가 되기 전에는 이 공유 폴더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는 협업 관리자, 개발자들이나 또는 버전 관리가 될 수가 없겠죠. 자, 분산 저장소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버전 관리의 자료를 하나의 원격 저장소인 레파지토리와 또 분산되어 있는 개발자 PC인 로컬 저장소에 함께 저장을 해서 관리하는 방식을 분산 저장소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서브 버전이라고 하는 SVN 방식은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의 대표적인 게 이제 CVS와 SVN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CVS를 개선해서 만들어 놓은 방식을 서브 버전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브 버전 방식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자료를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로 서버에다가 저장을 하는데요. 서버의 자료를 클라이언트로 복사해서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서버로 반영을 시키는 것을 서브 버전이라고 부릅니다. CVS의 단점이었던 게 이제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이 서버 버전은 이제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이동이 가능한 것이 바로 서브 버전입니다. 자, 우리가 현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버전 관리 도구가 서브 버전과 Git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Git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Git과 관련되어 있는 주 명령어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죠. 자, 빌드 자동화 도구라고 하는 섹션인데요. 우선 빌드라고 하는 것은 소스 코드 파일을 컴파일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개의 모듈로 묶어서 실행 파일로 만들어내는 것이 빌드입니다. 이렇게 빌드를 포함해서 테스트하고 배포를 자동화하는 도구를 빌드 자동화 도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빌드 자동화 도구는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 있는 것보다 이제 마빈이라고 하는 거나 그리들이라든가 제킨스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쓰는데요. 우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동화 도구로는 제킨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제킨스는 자바 기반의 오픈소스 형태로 되어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빌드 자동화 도구입니다. 친숙한 웹 GUI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접근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분산 빌드나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도 오픈소스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자동화 도구인데요.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모바일을 개발하는 안드로이드 웹 개발 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자동화 도구입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을 설정하게 되면 자바나 C, C++이나 파이썬 등의 언어들도 빌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전에 사용을 했던 태스크를 재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시스템의 태스크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빌드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그리들의 특징입니다. 소프트 개발의 네 번째 챕터에 해당이 되는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개발을 한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 요구에 만족시키는지 또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등을 테스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개념에 보시면 애플리케이션에 잠재되어 있는 결함을 찾아내는 일련의 행위 또는 그런 절차들을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는요,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지 확인을 하고 또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정확하게 수행이 되는지를 검증을 하는 건데요. 확인이라고 하는 밸리데이션과 또 검증이라고 하는 베리피케이션에 대한 차이점을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구현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검증은요, 개발자 입장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명세서에 맞게 만들어졌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오류를 발견해서 예방하는 것이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자의 요구사항이라든가 기대 수준 등을 만족시켰는지를 반복적으로 테스트함으로써 제품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의 기본 원리는요, 잠재적인 결함을 줄일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없다고 증명할 수는 없죠. 이 말은 완벽한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걸 적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애플리케이션의 결함은 대부분의 개발자의 특성이나 또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적인 특성 때문에 특정 모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의 20%에 해당이 되는 코드에서 전체 80%의 결함을 발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파레토 법칙입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에서요,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로 동일한 테스트를 반복하면 더 이상 결함이 발견이 되지 않는 살충제 패러독스 현상이 발생을 한다. 이 살충제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을 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분류에 대한 것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의 분류는요, 프로그램 실행 여부에 따라서 정적 테스트와 동적 테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정적 테스트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명세서나 소스 코드만 대상으로 테스트를 분석하는 것을 말하고요. 동적 테스트는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서 오류를 찾아내는 테스트를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테스트를 수행을 하는 걸 말하고요. 중요한 테스트 기법에는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과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테스트 기반에 따른 테스트 분류인데요. 무엇을 기반으로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건데요. 명세 기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명세서를 빠짐없이 테스트 케이스로 만들어서 구현하는 테스트 기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등분할 기법과 경계값 분석 등이 있습니다. 구조 기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내부의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하고 테스트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것은 구분 기반, 또 결정 기반, 조건 기반 등의 테스트 기법이 있습니다. 경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한 소프트웨어나 기술 등에 따른 테스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를 수행하는 건데요. 경험 기반 테스트는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명세가 불충분하거나 또 테스트 시간에 제약이 있을 경우에 수행을 하면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에러 추정과 체크리스트, 탐색적 테스팅이 있습니다. 시각에 따른 테스트 분류는요, 누구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느냐라는 뜻인데요. 개발자 시각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을 검증 테스트, 또 사용자 시각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을 확인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목적에 따른 테스트는요, 무엇을 목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느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회복이라고 하는 리커버리 테스트는요, 시스템에 여러 가지 결함이 주어서 실패하도록 한 다음에 올바르게 복구를 하는지를 보는 테스트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 도구가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광도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시스템에 과도한 정보량이나 또 빈도 등을 부과해서 가부화 시에도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성능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소프트웨어의 실시간 성능이라든가 또 전체적인 효율성을 진단하는 테스트이고요. 소프트웨어 응답 시간이라든가 처리량을 테스트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조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내부 논리적인 소스 코드의 복잡도 등을 테스트하는 걸 말하고요. 회귀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거나 수정을 한 코드를 가지고 새로운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행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변경된 소프트웨어와 기존의 소프트웨어에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결과를 비교하는 테스트 기법입니다.